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이게 제가 할머니 마음이 되어서 노파심이 계속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부분에 말씀드린 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익숙한 현상들은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일종의 배경지식이나 스키마라고 하는 기존의 인식에 비추어서 해석한 거예요. 해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게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일 수 있다. 그거를 검토하지 않으면 에베레스트가 당연히 에베레스트이고 초모락마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구테타라고 불러야 되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끊임없이 부르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런 세력은 익숙하고 낡고 완고한 고정관념 속에 나의 생각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강자의 시선이거나 지배자의 시선이거나 그런 이름으로 붙였을 때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세뇌니 이데올로기적인 공작이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 정령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기의 과정 속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게 현안과 관련되어서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현안이 되어버린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칭의 문제이죠. 그 이름이 정신대나 위안부라고 불렀을 때의 그 이름은 정신대라고 하는 이름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그 일을 했다는 뜻이고요. 위안이라고 하는 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위로와 안락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도 사실은 바르게 붙이자면 제가 강의 자료에도 써놨지만 그 이름이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전쟁 성노예예요. 그게 말 자체가 Military Sexual Slave by Japan이에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성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위안부 정신대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일본군 전쟁 성노예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처지에 내몰렸던 사람들을 부르면 그 이름 자체가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줘요. 그렇죠? 아베로 표상되는 일본의 현재의 정권은 그 공식 유엔 명칭을 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중이죠. 한 번도 그런 공식 명칭을 쓴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걸 위안부 할머니라고 부르는 건 할머니들이 그 공식 명칭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를 보고 너는 옛날에 네 의도와 상관없이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넌 옛날에 한때 노예였었잖아 라고 부르면 그 노예였던 시절이 환기되어서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어떻게 얘기하면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 우선주의인 셈이죠. 당사자 우선주의.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 역사의 당사자는 한국인이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한국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국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이름 붙이기. 인류가 있는데 인류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에 어긋나는 이름 붙이기. 이를테면 자, 역사는 원래 약육강식의 세계야. 적자 생존의 세계야. 이건 동물의 세계에서는 옳은 이야기이지만
그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동물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국가라는 걸 만들고 문명이라는 걸 건설하고 역사라는 걸 이어온 거예요. 그 역사와 문명화의 과정에 어긋나서 역사란, 문명이란,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계이므로 자, 적용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에 마땅하고 가난한 자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받아 마땅하고 약자는 약자라는 이름으로 강자에게 동원의 대상이 될 뿐이지 너희들 스스로가 참여의 주체일 수는 없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제 식으로 얘기하면 다 잘못된 이름인 거죠.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쳐보고 우리가 잘못된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잘못된 과정을 고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면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단순히 눈에 띄는 글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담긴 의미가 문제인 거죠. 의미가. 그렇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를테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라고 할 때 그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기억자와 낫이라고 하는 거에 형태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건 어리석다라는 거잖아요. 속담의 뜻이 무지하다라는 뜻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름에는 그 이름이 불려지는 발음이라고 하는 기표 말고 기의, 뜻이라는 게 있는 거죠. 뜻.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발음되느냐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름의 형태가 아니라 이름의 내용, 의미가 문제인 셈이잖아요. 저 이름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부분에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름에 담긴 의미를 붙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고 그 의미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역사 지식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명쯤 있을까? 금방 떠올려 보시면 2명 생각납니다. 2명. 한 명은 이 엄동설안에도 금옷 입고 광화문에 앉아서 365일 하염없이 시청 쪽을 바라보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대왕 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엄동설안 떼약볕 다 고생해야 됩니다. 다른 한 분은 뭐 땅 많이 넓혔다라고 하는 광개토 대왕쯤 떠올릴 것입니다.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자연스러운 분들이죠. 근데 세종이라고 하는 이분이 언제 대왕이 되었는가? 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종은 언제적부터 대왕 되었는가? 처음부터 대왕이었을까? 뭐 역사 속에서 보면 알렉산드로스 이런 사람 이제 대왕 붙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대왕이 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본인도. 대체로 세종이 언제쯤 대왕이 되었는가라는 걸 추적해 보니 세종에 대한 세종실록을 보니 세종실록에 세종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나오지만 세종이 대왕이 된 데에 필요한 결정적인 업적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생님들 알고 계시리라고 예상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세종이 대왕된 이유는 훈민정음을 창제했기 때문이죠. 그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군육진 개척해서 오늘날의 한반도의 경계를 확정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고 업적인데요. 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건 우리가 그 창제의 과정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대에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 못했고 세종 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세종이 죽은 다음에도 얼마 안 가서 훈민정음은 거의 업문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잘 안 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사대부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계급들인데 사대부들이 그 남는 시간에 한자 공부해서 한자로 된 과거 시험 봐서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출세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인데 한자가 아니라 한글을 다 쓰고 산업공상의 신분제 사회에서 그런 신분제적 차별 없이 누구라도 다 과거를 볼 수 있게 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유지하거나 보존할 길이 없으니까 안 쓴 거죠. 이 세종의 대항이 되는 과정은 그러니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서 중요한 역사적, 한국인의 역사적 업적으로 자리 잡느냐라고 하는 과정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글이 중요해지는 건 19세기 와서입니다. 19세기 와서. 뭐 어렸을 때 배운 지식 떠올려 보시면 18세기에 민중문학이 등장하고 평시조가 등장하고 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박지원으로 대변되는 소설 쓰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래서 정조가 무슨 문체 만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19세기쯤 오게 되면 조선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빨리 번역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읽게 만들어야 되는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안방에 있을 때와 조금 따뜻한 이를테면 건너방에 있을 때와 아주 추운 저 문간방에 있을 때와 온기가 하나도 없는 이를테면 헛간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안방에 있는 사람들은 엄동설한이 와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헛간에 있는 사람 날 추워지면 살기 괴롭고 뭐 밥 먹고 행동하기 다 괴롭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한 사회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기득권이나 특권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정의롭지 않게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불안이 일어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조선이 개화, 문명개화라고 하는 혹은 19세기에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조선이 어떤 식으로든 면모를 일신해서 근대적 국가, 자주적 국가로 변해가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변해가지 않아도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싫어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따뜻하게 있는데 왜 돌아가면서 하루 24시간이면 6시간씩 돌아가면서 안방에 있다가 사랑방에 있다가 혹은 문간방에 있다가 헛간에 있다가 돌아가면서 해야 돼. 그런 거 평등 싫어해요. 19세기 후반에 조선에 생각 잠깐 해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테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말 그대로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양반은 대부분 아니에요. 양반 중에도 몰락한 양반인 잠반 정도이거나 중인이거나 혹은 산업공상의 신분제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감동했을 거예요. 조금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로 들어가서 마음을 약간 쫓아가서 사후적으로 쫓아가서 이해한다면 추이해한다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노비이고 죽을 때까지 그 집에 뼈를 묻어야 되는 노비의 신분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사람으로 대우해주지 않아요. 무슨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거라면 그냥 아무개로 부르거나 언년이로 부르거나 오월이로 부르거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놀라운 일일 수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저 중동에 어디 살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안 믿겨 처음엔. 안 믿기죠. 내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걔가 왜 나를 위해 죽나? 근데 들어보면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낙타 얘기하면서 반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교를 믿는 그 세계 안에서는 사는 공상의 신분제의 모순도 없고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그거 열심히 믿으면 살아생전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죽어서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들이 1차적인 전도 대상이었을 거라고요. 당연히 그들이 주로 믿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간편하고 그 다음에 직접 내가 가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그 번역은 한글로 되는 거예요. 한글로. 그러니까 개화기 19세기 후반쯤 가게 되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18세기에 있었던 민중세력의 성장이나 민중의식의 성장과 맞물려 가면서 한글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들 사이에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돼요. 사회적 정보를 교류하는 수단이 된다고요. 이건 조금 더 밀고 나가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말 못 쓰게 했잖아요. 제가 아직 요번 교육부에서 만들었다는 국정화 교과서를 전체를 다 보지 못했는데 그 이전에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들이 만든 교과서에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일본 시절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한국말 사용을 장려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그거 왜 그러냐면 일본 애들이 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 사용을 열심히 하는 집안에 대해서는 문패를 하나 더 달게 한 거예요. 국어 잘 쓰는 가족. 그걸 가지고 이 뉴레이트에 있는 애들이 그 역사자 별로 없으니까 국어를 장려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라는 걸 까먹은 거예요. 일제강점기 국어는 일본어거든요. 일본어 잘 쓰는 가정이라고 산장 준 건데 한국어 잘 쓴 거 권장했다고 그럴 정도예요. 일제강점기 아시는 것처럼 43년, 44년 되게 되면 창씨개명하고 조선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선어학회 사전, 조선어학회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말을 쓰고 읽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게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적 독립운동의 일환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일본 애들이 그것은 불령선자예요. 불령. 우리로 하면 불순문자예요. 종북좌파예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지키고 우리의 의식을 지키고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아나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을 실어 나르는 한국말이라는 거를 쓰는 것조차 탄압하니까 한국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민족운동의 한 일이 되어버렸고 가지가 되어버렸고 이 민족운동의 일환으로서의 한글 지키기, 조선어 말 지키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건 조선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표기할 수 있는 훈민정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종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 역사 어떤 왕조의 왕보다도 뛰어난 왕이기 때문에 세종 더 그레이트가 돼요. 세종대왕이 된다고요. 세종대왕. 이제 세종이라고 하는 왕 중에서 이 사람이 특별하게 왕이 될 만한 아주 그래서 대단하게 뛰어난 아주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음절 더 덧붙여서 대왕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지만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그 행위가 역사적 상황,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의 여러 업적 중에 one of them이에요.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근데 역사적 상황이 바뀌고 나서 한 400~500년 지나고 400년, 4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건 제일 중요한 업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의미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이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게 왜 창제했느냐?
세종의 한글 창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바뀌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해석은 이게 중학교 졸업만 다 한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훈민정음 창제에 담겨있는 정신 세 가지 써라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왔었어요. 절대도 잘 나왔었어요. 애국정신, 그 다음에 자주정신, 또 하나 뭐죠? 실용정신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얼추 외워요. 그쵸?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도 외우고 내가 이를 어여삐 여기어 사바띠 안에 할세 뭐 등등 이런 거 몇 가지 다 기억나요.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백성들이 우리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서 내가 만들어준다예요. 이게 어떤 입장이냐면 착한 왕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리석지 않도록 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일종의 위에서 왕이 선물로 시혜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근데 1970년대 이후에 그걸 연구한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달라졌어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물론 세종이 착한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애민정신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오로지 그것만이었겠는가. 이를테면 자 나쁜 짓 한 범인 잡아달라고 포고령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포고령을 못 읽어. 홍길동 나쁜 놈인데 붙잡아야 되는데 윤균상 잡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나와. 몰라. 못 읽어요. 이를테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수단을 만든 것은 세종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수행하려고 하는 국가정책이나 여러가지 시행 사항에 대해서 백성들이 빨리 이해하고 빨리 알아듣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통치를 보다 효율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글을 만들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통치의 효율성 때문이 아닐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 변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변하고 18세기에 서민세력의 성장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 육전문학이 등장하고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것들이 많이 읽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해석이 변하고 수요가 변하는 것처럼 세종이 한글을 만든 거에는 세종조의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이미 그만큼 높아져서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정책을 내달라고 아래로부터 압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해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선거했었잖아요. 저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착한 마음으로 정말로 훌륭한 마음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고요.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요. 복지 확충할 거예요. 라고 말했겠는가. 그들이 청년 일자리 실업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에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말하지 않는 청년들의 암묵적이지만 도도한 흐름이 있는 거고, 한국 사회가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면 안 되고 사회적 복지와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시대적 요구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내가 내세우지 않으면 당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말 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박주민 이런 사람 보니까 그런 사람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말고 대부분은 그랬을 거란 말이죠. 딴 나라랑 뭐 이런 거 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세종조에는 왜 백성들의 그런 압력, 시대적 압력이 없었겠느냐 이거죠. 세종이 현명했다면 오히려 백성들의 그런 민심의 동향을 더 잘 흡수해서 만들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세종이 한글을 만들고 한글이 우리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변하듯이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동기 자체가, 훈민정음을 창제한 동기 자체다. 이것도 왕의 시각으로 백성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민주주의 시대로 들어오니까 민주주의 시대의 주인인 백성의 눈으로 보면 그건 세종이 100%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백성들이 그러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런 작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아래로부터 역사를 보는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건 세종이다. 몰라요. 여기도 또 사소한 이견은 많아요. 중국 문자를 가져왔네, 그 사이에 외계인을 만났네,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일단 객관적 사실로 우리가 통설로 아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사실은 하나인데, 그 사실의 의미와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하면 바뀐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석은 하나의 고정불변의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역사학을 공부한 한 30년 공부한 이래 제일 역사 공부한 걸 잘했다는 생각을 들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학은 이를테면 100명 중에 70명이 믿으면 다수설이에요. 그게 통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30명이 해석하면 소수설이에요. 근데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안 믿는 걸 내가 주장했어요. 이건 숫자로 하면 단독설인데요. 역사학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단히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대단히 창의적이다. 자, 이제 의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덧붙여볼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물리적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30년, 20년, 혹은 40년 자기가 살아온 생의 시간을 놓고 내 생의 시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의 의미를 따져보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5살 때의 나, 10살 때의 나, 15살 때의 나, 혹은 20살 때의 나 이렇게 보면 나라고 하는 건 똑같은 나이인데 5살 때 본 내가 5살 때 본 세상, 5살 때 본 조숙했다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사람 몇 안 돼요. 이재용 이런 사람 안 달라질 수 있어요. 좋다 이거고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 요즘 논란되는 국정화 교과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국가는 역사기술의 평가의 대상이지 국가가 역사기술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 요컨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사 해석을 하나의 시각으로 주조한다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의병활동,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이 일어났는데 의병활동에 대한 해석도 변해요. 예전에는 조선시대에 조선 건국 이후 한 200년 동안 선비들에게 유교 사상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선비들이 유교적인 관념인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충군 사상의 발로로 유교적 관념인 충에 충실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의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이게 유력한 정통 다수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게 유교적인 충만으로 과연 사람들이 움직였을까? 갈릴레오 같은 사람도 법정에 서가지고 지구는 천동설, 지동설 물어봤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천동설이 정답이라 그러고 살아나오잖아요. 그 조선시대 의병장이 다 그럼 갈릴레오보다 더 뛰어난 용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꼭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조사해보니까 의병 활동이 지역 단위로 일어났는데 전국 단위의 의병 연대 활동 같은 게 드물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이거는 아마도 그 지방의 양반 세력들이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면 손해볼 수 있는 자기 땅, 자기 노비,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자기의 재산과 노비들도 재산이니까 노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해석, 세 번째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럴 때 의병활동을 일으켜서 활동해가지고 임금한테 잘 보이면 내가 벼슬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벼슬 하기는 선조 때 이미 어려워졌어요. 음서제도 같은 게 이미 팽배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위난의 시기에 공세우면 벼슬 받아서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한 거죠. 물론 세 번째 해석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나 선조는 안 그랬죠. 아시는 것처럼 선조는 의병활동 일으킨 애들 2명인가 의병장 2명 잡아다가 사병 키운다고 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 옷의 의병장 곽재우 의병장은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도발이 쳐가지고 종족이 묘해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선조가 자기 죽일 거라 생각하고. 제 생각엔 순신 할아버지도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선조가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백의종군 수준이 아니라 이것도 누명 씌워가지고 옥사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다 옹졸한 인간인데 돌아와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제 훈민정음의 동기,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기능, 또 의병활동에 관한 해석이 변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해도 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역사는 소설과 다르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가장 준엄한 잣대 위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변조하거나 사실을 없애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수록 좋고 다양하라는 것을 권장해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에도요, 처음에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잘 요약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초고를 내니까요, 심사하는 선생님들이 다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통과 안 시켜줘요. 왜? 남이 그렇게 뛰어난 생각을 다 해놓은 걸 저는 잘 정리했으니까 통과될 만한데, 네 생각이 없다는 게, 네 생각이. 그 어린 마음에 하버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옥스퍼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말해놨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에디슨이 너무 많은 발명을 했다. 발명 숙제할 때. 나는 뭘 하느냐. 깝깝한 것처럼 내가 뭘 더 붙일 게 있나? 이랬는데, 남 생각만 적어놨다고 통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 내 생각? 그래, 그럼 내가 내 생각 마음대로 해보지. 내 생각 막 했더니,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참 창의적이다. 독창적인 새로운 해석이다. 자, 돌아와서요. 여기 계신 선생님이나 저는 내가 살아온 과거는 객관적 사실로 아무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못 바꿔요. 이거 바꾸려고 하면 인터스페이스 들어가야 돼. 영화 속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객관적으로 변경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하나의 내가 살아온 꼭 한국 역사가 아니고 인류 역사가 아니라 그냥 퍼스널 히스토리에서 내 개인사에 있어서 내가 살아온 과거라고 하는 하나뿐인 내가 살아온 생의 궤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건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물리적인 나이를 먹으면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생 시절, 청년 시절, 결혼 이후, 이렇게 어떤 분기점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 일, 사건, 현상의 의미가 단일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의미가 단일하지 않으니까 산 이름에도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나쁜 혹은 강자 이름이 붙을 때도 있고 원래 이름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할 때도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과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나 과거에 대한 해석, 과거에 대한 시선, 과거에 대한 의미, 해석은 바뀔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역사학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는 없으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질 수 있고 그 해석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게 제멋대로의 해석인 것처럼 현상적으로 보면 골치 아프고 이거 너무 많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조금은 더 합리적이고 조금은 더 그럴듯한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도정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10살 때 내가 알고 있는 나와 20살 때 내가 알고 있는 나가 다르고 10살 때의 나보다 20살 때의 내가 단순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성숙했거나 컸거나 키가 컸거나 그래서라기보다는 그 10살 때보다 20살 때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세상사를 이해하는 생각의 깊이가 넓고 생각의 넓이가 넓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난 거라고요. 힘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이름을 바른 이름으로 고쳐나가는 과정이고 바른 이름을 고쳐나간다는 것은 그 바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 훈민정음 창제의 기능, 세종이 대왕이 된 이유, 의병활동의 이유, 이런 것들은 여러 개가 서로 상호 갈등하고 서로 충돌하고 심지어는 이것과 저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모순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내가 핵심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면 내 인생의 어제에 대한 해석의 1차적인 해석 주체는 해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면 정말 마이 라이프라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조연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아니 저는 여러 순간 여러 시기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조연처럼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게 더 들어요. 요즘은 거의 저희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는가? 가까운 부모일 수도 있고 물론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물이 아니라 내 주변 바깥에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상황도 내가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일부의 힘이에요. 아니 여기 계신 선생님이나 제가 이 엄동설안에 광화문에 토요일마다 나가서 촛불 들자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 내가 한국인 말고 무슨 뭐 어디 노르웨이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 그래도 시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또 다행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요컨대 내가 태어난 과정, 태어남이라는 걸 선택할 수 없지만 태어나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말 그대로 많은 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한국인, 남성, 여성 다 주어진 게 많잖아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내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도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힘이 돼요. 마치 한국 역사의 주인공은 한국인이어야 하나 한국인이 자기 기준으로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19세기의 제국주의 세력이 있고 20세기에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분단 상황으로 내몰은 그런 국제 정치 혹은 세계 경제의 어떤 힘, 세력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초모락마라고 부른다고 해서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갑자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남아메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의 처우가 그 오랫동안 스페인 정복자들의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보태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최대의 장점은. 돈이 안 들어요. 초모락마라고 말할 때마다 500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고치면 돼요. 시선만 바꾸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작게는 개인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이지 내 밖에 있는 정부나 국가나 외세나 금융이나 시장 권력이나 미국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차적인 주인공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맞추어서 내 인생이 살아온 의미나 내 인생이 살아갈 앞날을 조망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그냥 관습적으로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과거가 보이게 돼요.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보니까 꼭 이게 저희 집사람 얘기는 아닌데 하여간 처음 어떤 사람을 좋아해 보니까 그 사람을 진짜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제 막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자기도 좋아한다 그래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이에요. 24시간 그대로고 하숙집 그대로이고 내 생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그 고백을 인정받았을 때에 그것은 오로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사랑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가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을 만들어낸다고요. 아침 햇살이 막 아우라처럼 쏟아져 나오고 뭐 밥도 맛있고 모든 세상 이런 이건 나중에 방송 나가면 편집을 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들을지도 모르니까. 꼭 저희 집사람은 아니지만 보세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생각이 변하면 어제가 변하진 않지만 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해석이 변해요.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는 건 어제 나는 루저였어. 어제 나는 난쟁이 똥자루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 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 어제 나는 내가 난쟁이가 되기 싫었으나 나를 난쟁이로 만든 어떤 것이 있다. 왜 내가 난쟁이여야 하는가? 내가 왜 루저여야 하는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 동원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이 부르면 나가고 그들이 안 부르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란 가만히 있고 하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가?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수십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면 그 조문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조문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맥락과 그 조문을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이 변하면 그건 정말로 혁명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제일 맹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요. 이게 맹점이어서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인권이라고 하는 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자유라고 하는 말, 평등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이 말도 훈민정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발명해낸 거예요. 발명해낸 거. 인권이라고 하는 게 땅에 묻혀있고 바다에 들어있는데 인간이 그걸 발견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노예제도가 원래부터 사악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선언적인, 경험하기 이전에 선언적인 윤리적 규범은 없었었어요. 노예가 노예로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나는 자유민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이 노예제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2500년 전에 떨쳐 일어나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노예들이 이 노예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싸워 나오는 과정에서 노예제도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윤리 규범이 만들어진 거예요. 반인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늘날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서의 인권, 인권의 외화적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가장 커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을 때 그 노예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게 부자들에게만 통용된다라고 하는 시절과 싸우면서
마치 우리말을 쓰는 게 독립운동의 일환이 되었듯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게 인간다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고비를 거쳐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을 쓰고 인권을 기준으로 내 삶과 내 주변의 사회적 삶과 우리 주변의 국가의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더 과격하게 정리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 생각이에요. 인권이라는 말을 모르고 인권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걸 망각하면 인권의 의미, 인권의 가치, 인권의 소중함을 망각하면 forgotten 하면 인권은 망각의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인권은 소멸돼서 없어져 버려요. 상실되어 버려요. 인간은 이 인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인권선언을 만들었고요. 인권선언에 담겨있는 내용을 법전으로 만들었고요. 법전에 담겨져 있는 걸 헌법으로 명토박이 해놓은 거예요. 잊지 말자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기억해야 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보면 역사란 잘못된 이름을 바른 이름으로 고쳐나가는 정명의 과정에서 한정적이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바른 의미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역사란 주입된 기억이나 강요된 망각과 맞서서 주체적인 기억을 하려는 노력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들을 정리하는 역사, 자기 개인사의 사과는 자신이어야죠. 한국사의 주인공은 저마다의 한국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인력사의 주인공은 저마다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우리는 한국인이며 세계인이며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권이라고 하는 말도 인권적이지 않은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이름을 고쳐오는 과정이에요. 이거 반인권적이었었다고, 반민주적이었었다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인권의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인류가 때로는 글로써, 때로는 피로써,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법정에서, 때로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냄으로써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따라서 역사는 이제 정리하면 역사는 없었던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에요. 원래 있었던 걸 계승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없었던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국 역사학계의 태두신 강만일 선생님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역사란 이상의 현실화 과정이다. 역사란 인간이 지금보다 나은 내일, 지금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꿈꾸는 미래의 머릿속의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실현해 나아가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실은 왕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기억을 담당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힘쓰는 세상이라고요. 저는 왕년에 이런 말 하는 사람 믿지 말아야 돼요. 왕년에 그냥 왕년으로 지나갔어요. 이제 역사는 이상의 현실화 과정이란 세대로 자르면 이상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만 따지면 젊은 분들의 몫이에요.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진리는 너무 무거워서 젊은이만 끌고 갈 수 있어요. 나이든 사람 못 끌고 가요.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낡은 세대의 가치관을 뒤집어 나아가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관을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젊은 세대가 어제의 세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예요. 생각해보세요. 2500년 전에 노예가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젊은 세대들이 계속 답습만 했다고 해봐요. 지금도 노예제가 정상이잖아요. 추상적인 표현으로 보편적 용어로 역사는 이상의 현실화 과정인데 세대로 치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력, 새로운 사고 방식이 과거의 낡은 방식, 낡은 생활 태도를 전복시켜 나아가는 게 역사의 과정이에요. 제가 역사는 다시 돌아옵니다. 정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명이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자,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고 돈이 대우받고 자본이 힘을 쓰고 사람은 자본의 노예가 되는 거라면, 말을 만들어 하자면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물신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치면, 이게 자본주의의 시대, 물신주의의 시대에는 가치가 전도됐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은 아주 쉽게 쓸 수 있죠. 가치 전도의 시대예요. 가치 전도의 시대에 현실을 적절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장이를 키자리라고 부르고 키자리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게 가치 전도라면, 중요한 걸 중요하지 않다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가치 전도라면, 가치 전도의 시대에 우리가 남들이 붙여준 그 이름은 사실은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기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기. 그 거꾸로 보기, 가치 전도의 시대에 새로운 시선으로 본다는 건 사실은 거꾸로 보기예요. 그 거꾸로 보기에 다른 이름이 바른 이름 붙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역사학에서는 위로부터 본 역사를 아래로부터 본 역사로 바꾸는 거예요. 지배자의 역사, 강자의 역사, 이것을 일반 민주의 역사,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인들의 눈으로 역사를 다시 보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뒤집어 본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가치전도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고, 가치전도의 시선은 가치가 전도된 시대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가치전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느낀 자기 생각은 단독설로 버릴 게 아니라 소중하다. 그 생각이 쌓이고 쌓여야 그것이 새로운 이상이 되고, 그 새로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나이가 좀 들은 사람보다 물리적으로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짊어지고 나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